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찬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49년 전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승복 어린이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제가 거론하느냐, 49년 전 12월 9일 날 이승복 어린이가 무장공비한 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사건을 사실 조선일보가 최초로 보도하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니고 할 때는 참 이승복 사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게 우린 다 사실로 믿고 그걸 다 방공교육 배웠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1998년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이승복 사건은 조선일보의 조작이다, 조선일보 기자가 소위 소설을 썼다 해가지고 우리 사회에 엄청난, 요즘으로 따지면 적폐청산이 벌어진 겁니다. 조선일보 완전히 그 소설 쓰고 신화 쓰고 장문 쓰고 하는 그런 일을 벌였다. 그때 소위 언론의 이 광풍을 주도한 게 어디냐,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 보도라는 이걸 주도한 데가 중앙일보였습니다.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을 진짜 국민들의 가슴에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게 바로 태블릿 PC입니다. 태블릿 PC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JTBC입니다. 1998년에 중앙일보가 소위 조선일보의 이 이승복 어린이 사건은 이거는 조작이다 하고 보도를 하니까 국민일보가 보도하고 월간 말지가 보도하고 소위 언론 노조 기관지 미디어 오늘이 보도하고 드디어 MBC PD수첩이 보도를 해버립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보 그 진실을 밝힌다는 제목 아래 그 사건은, 이승복 어린이 사건은 취재 기자의 작물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소설이다 조작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작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승복 사건은 이건 진짜 조선일보의 조작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승복 사건이 국민학교 교과서에도 다 빠졌습니다. 잊혀진 사건이 되어버렸는데, 조선일보가 결국 이 조작을 한 사람들을 상대로 민사 형사 재판을 걸어가지고 7년간의 재판 끝에 대법원 판결로 이승복 보도는 진실이다 하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간에는 일단 이 조선일보 이 이승복 어린이 사건, 이 사건을 취재하고 그걸 최초로 기사를 썼던 조선일보 전직 기자 강인원 기자를 모셔가지고 그 당시 분위기를 제가 일단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이승복 사건이 얼마나 이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조작되었는지를 7년간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 밝힌 김태수 변호사를 제가 모시고, 김태수 변호사가 기록도 남겼습니다.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는 이 책도 썼습니다만은 뭐 거의 불이기 때문에 팔리도 안 했지만은 그 김태수 변호사를 통해서 이승복 사건이 현재의 우리 사회에 주는 교훈이 뭐냐, 지금 우리 사회와 그 당시 68년 전의 그 당시 상황하고 어떻게 뭐 달라진 게 뭐고 안 변한 게 뭔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는 그런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강인원 선배님 감사합니다. 나오셔서. 예. 여기 계시는 강인원 선배님은 제가 조선일보의 제 선배님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인원 선배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인원 선배님께서는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1965년 12월에 조선일보에 입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공채 2기, 3기? 9기였습니다. 공채 9기. 9기로 12월 달에 입사를 해서 예. 사건 기자로 중부경찰서를 취직하면서 약 3년차 되던 때에 예. 회사로부터 울진 삼척 지구에 이 무장공비가 무장공비 사건에 대해서 예. 가서 취재를 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당시 그 사진부 예. 노영옥 선배하고 예. 운수부의 김기호 선배. 예. 기사하고 예. 저하고 해서 세 사람이 예. 강릉에 가서 예. 취재를 했습니다.
그 상황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6.25 전쟁 일으켰다가 실패했고 그 다음에 67년, 68년 그 무렵 통역당 사건이 적발이 되고 소위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심어놓은 지하 간첩망이 적발이 되고 그러다가 1968년 1월 21일 날 김신조 일당 124 군부대 김신조 청와대 기습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김신조로 체포되고 한 명은 도망갔고 그런 사건이 1월 달에 벌어지고 그 해입니다. 바로 1968년 11월 2일 날 북한이 소위 120명의 무장 공비를 울진 앞바다 경북 울진군 북면 앞바다에 즉 공작선 3대를 띄워가지고 보냅니다. 11월 2일 날 침투를 합니다. 이 침투한 120명의 무장 공비가 이제 북상을 하는데 북상하는 과정에서 11월 5일 날 우리 쪽에 적발이 돼가 정부에서 이제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일대 소위 을종 사태, 그 당시 경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을종 사태를 선포를 합니다. 그게 1968년 11월 5일입니다. 그때 이제 조선일보가 이거 울진 삼척지구에 대규모 무장간첩 사건 터지니까 특별 취재반을 꾸립니다. 그때 이제 강 선배님께서 이 취재반에 합류하신 거 아닙니까? 네. 예. 한 제가 3진 내지 4진 정도에 저희는 이 순차적으로 교체해가면서 그걸 파견을 했기 때문에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그때 서울에서 저 현장까지 뭐를 타고 가셨습니까? 회사 군용 야전 집차 개조된 예. 집차를 타고 사진 기자하고 사진부 기자하고 이제 기사하고 세 사람이 같이 갔습니다. 그럼 그때 숙소를 강릉 어느 쪽에? 숙소는 강릉 시내에 여관이 두 군데 가운데서 하나를 선정을 해서 서울에서 내려간 기자들이 석강 기자 셋, 조강 기자 둘, 통신사에서 아마 한 군데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자들은 그때 취재를 이제 어떻게? 취재는 이 군의 야전사령부는 월정사에 있는 강원도 월정사. 앞에 오대산에서 흘러내려온 천변에 CP를 만들고 토벌주 CP 공경 CP를 만들고 언론사를 위해서 강릉경찰서 상황실에 매일 하루에 2차례씩 상황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 다음 날 아침 9시경 강릉경찰서 측으로부터 종합 브리핑을 듣고 1차 취재를 한 후에 회사 차량 이용해서 그 당시에는 대관령 고갯길도 국도임에도 비포장도로였습니다. 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승복 일가가 무장 공비한테 살해당한 시간은 언제냐? 1968년 12월 9일 밤 11시였습니다. 밤 11시고 위치는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노동리였습니다. 노동리고 그러니까 우리 봉평면입니다. 봉평면. 봉평면. 노동리 쪽인데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께서는 강릉에서 11월 그러니까 9일 날 사건이 났는데 10일 날 다음 날 브리핑을 듣고 아침 9시경에 브리핑을 듣고 차를 타고 대관령 고개를 넘어서 그 봉평 속사 삼거리에서 군인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소 구르막길 정도 다니는 좁은 편도길을 차량 통행을 금지해서 약 1.5 내지 2km를 뛰면서 걸으면서 현장까지 제가 최초에 제일 먼저 갔었습니다. 취재 기자는 제일 중요한 게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때는 기사를 전부 전화로 부르니까 전화기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사건 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기자가 최고 아닙니까? 제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또 나이도 젊고 석강 기자들은 기사를 부르느라고 아무래도 출발 자체가 늦었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석강 기자들은 12시까지 11시까지 기사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배님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내야 되니까 저녁에 보내야 되니까 일단 석강 기자보다 먼저 이제 현장부터 확인을 하고 기사를 보내겠다 해서 거기까지 뛰어갔던 것입니다. 차가 안 다니니까 뛰어갔다 이거죠. 그때 사진 기자하고 같이 가셨죠? 사진 기자하고 같이 뛰었습니다. 같이 뛰었는데
우리 노영호 선배는 좀 비대하고 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예. 저보다도 좀 뒤에 처지고 예. 그 당시 현장에 사진들이- 가보니까 예. 그 시체는 마당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집가리로 이미 덮여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참혹한 현장은 그렇죠. 확인을 일일이 그걸 헤쳐서 보기에는 너무 그렇죠. 참혹해서 예. 보질 못하고 예. 거기에서 이제 주민들로부터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전부 다 취재를 해서 예. 이 서울 강릉 간에는 시외 전화가 2회선뿐이었습니다. 당시는 그렇죠. 딱 시해져라. 예. 2회선뿐이었기 때문에 강릉에 가까운 예. 대관령곡에 넘어오다가 왼편에 있는 목장 비슷한 데로 찾아가서 예. 강릉 시외 전화를 예. 불러서 예. 했는데 그 그게 목장이- 바로 예. 농림부의 고냉지 아마 채소 시험장인가 그랬습니다. 예. 나중에 확인을 예. 해보니까 예. 목장이 아니고 그 그렇죠. 고냉지 채소 예. 시험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기사를 이제 송고를 하셨는데, 송고를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그 이 관련 기록을 보니까 그때 이제 사진 기자, 조선일보 사진 기자가 그때 이제 강선 배립산 찍은 것도 다 나오고 그 현장도 다 나옵니다. 다 나와가지고 쭉 한데 그때 조선일보 보도 제목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은 12월 9일입니다. 근데 조선일보가 사이면 톡 기사로 보도한 시점이 12월 11일입니다. 그러니까 9일날 밤에 발생하니까 10일날 현장에 가셔가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화로 시외 전화 두 회선밖에 없는 시외 전화를 이용해가 조선일보 기사를 부르니까 12월 11일자 조선일보 사이면 톡 기사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잔비, 그러니까 남아있는 무장공비, 공비, 심표, 일가 4명 참살이에요. 일가 4명. 그럼 이 일가 4명이 누구냐? 이승복 군의 어머니 주대화 씨, 그리고 이승복 군의 동생 성수군, 또 이승복 군의 여동생 성여 4살짜리입니다. 이 4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죽은 모습 어떻게 죽었느냐, 그 현장에 남아있고 시신이 타 있다 보니까 공비들이 들어가지고 어린애들, 이승복 군이 당시 9살입니다. 9살 생일을 맞이했을 때예요. 그날이 12월 그날이 바로 이승복 군의 생일이었습니다. 이승복 군은 그때 속사 초등학교 개방 분교 그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인데 그 이제 잔혹한 그 이제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부분은 다 기사에 다 실려 있는데 그때 이 일가 4명이 이제 죽고 그때 이승복 군이 한 말이 공산당이 싫어요. 조선일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따옴표하고 어린 한거 입지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사건을 취재했던 그 김태수 변호사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장공비가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교 2학년생 이승복에게 묻는다. 야, 너는 북한이 좋으냐? 남한이 좋으냐? 그래 이승복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북한은 싫어요. 공산당은 싫어요. 이 말을 듣고 이승복도 죽이고 이승복의 남동생 여동생도 다 죽이고 이승복의 형, 그 학관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재란 군대 칼에 찔린 상태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을 알리게 되고 이승복의 아버지도 결국 들어와서 칼에 맞았는데 뒤에가 벼락입니다. 그 벼락으로 몸을 굴리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결국 우리 군경이 결국 토벌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선배님께서 주민들 얘기를 다 듣고 기사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그 기사 문장을 저도 읽어보니까 참 기가 막히게 잘 썼더라고요. 그 빠른 시간에. 참 이렇게 쭉 쓰셔가지고 선배님께서 그 뭐 정치학과 출신인데 특별하게 뭐 글을 쓰시는 뭐 시나 이런 거 쓰시는 그런 활동을 하신 거예요. 사건 기자로서 훈련을 받은 대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 송고를 했을 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소위 말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소위 종북 주사파 매체들은 자 조선일보는 현장에 기자가 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저 강릉에서 소위 말해가 여간방에 그 앉아가지고 소설 썼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은 제일 먼저 도착하셨고 그럼 뒤에서 올라오던 다른 팀은 다 본 거 아닙니까? 본데 워낙 바쁘다 보니까 서로가 모르고 그래서 나름이지 물론 기록이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건 기자들은 어떤 현장에 갔을 때는 다른 기자들을 별로 의식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현장에 왔다 안 갔다 그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사진 기자의 사진 속에 남아 있을 뿐이죠. 사진 속에나 나오기 전에는 그리고 그때 선배님 사진에 보니까 복장이 워카에다가 뭐 미군 야전 이거 잠바 모자 있는 그런 이름 같은 혹시 그때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 파카를 이 착용을 하고 역시 추운데 또 산을 오르내리길 거해서 워카를 신고 가고 또 운동화도 들고 갔었습니다. 운동화도 거기서 또 입고. 그럼 그때 이제 특별 취재반에 이제 참여하셔가지고 얼마나 계셨습니까 그게? 강릉에만 약 20일 동안 다른 팀은 평균 3일 내지 일주일 정도씩밖에 취재를 안 했습니다만 저는 거의 막바지까지 약 20일 동안을 강릉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기록들을 보니까 이 조선일보에서 소위 경비행기, 프로펠러 도는 비행기 있지 않습니까? 경비행기가 서울과 강릉 뭐 이리가 계속 운행됐던 그 기록들 놓던데 그러니까 사진 같은 거 취재하면은 사진은 비행기로 보내고 이 칼이 강릉 비행장으로 일주일에 한 번 내지 2번 운행을 했었습니다. 칼 대한항공이 그러지 않을 때는 회사에서 경비행기를 통해서 그 필름 사진 필름을 바로 공수를 해서 지면 제작에 그렇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선배님께서는 기사를 썼고 그 이제 보도가 됐으니까 그걸 잊어버렸는데 30년 지나가지고 이제 그게 소위 강일원 기자가 소위 소설 썼다, 뭐 장문했다 해가지고 결국 소송이 붙는단 말입니다. 소송 과정에서도 뭐 상당히 힘들었겠습니다, 선배님은. 제일 첫째 현장에 가지 않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건 기자들이 현장에 안 갔다. 그건 지옥 중에 그런 불명예도 있을 수 없고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주장을 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하는데 백방 노력을 했습니다. 현장에 같이 간 우리 사진부 기자, 또 운수부 기자, 운전하신 기사. 그 당시에 또 일본에 전날 마이니치에 이 서울 특파원이 전날인가 왔었습니다. 그 현장 쪽에 말이죠. 그 현장에는 그 기자는 오진 않이 가진 못하고 그 봉평 속사 삼거리에서 기다렸었습니다. 그리고 외신 또 오고 워낙 그 울진 삼척 무장공비사 큰 사건이니까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신 기자도 왔고. 그래서 마이니치 기자가 현장 그 답사 기자를 저한테 이 브리핑 받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르포 기사를 써서 본사에 송고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기사들도 결국 재판에 다 증거로 나가지고 강일원 기자가 현장에 있었다 하는 게 이제 다 입증이 되고 그 대신 그때 이제 이른바 저 좌파 매체들이 선배님한테 굉장히 공격이 심했죠.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그걸? 7년 동안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선배님께서 오늘 특별히 뭐 이 사건을 겪으면서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특별히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특히 언론계 후배들을 위해서 또 던져주고 싶은 말 같은 거 없습니까? 언론계는 항상 사실을 또 정확히 진실되게 보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평생을 두고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후배 기자들께서도 더욱더 사실을 올바르게 보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승복 어린이 사건, 이 사건이 우리 언론계에 시사하는 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모신 분은 소위
이승복 사건이 이승복 어린이의 그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외침이 진실이라는 것을 법정에서 밝혀낸 약 7년간의 법정 투쟁을 통해서 그게 진실임을 밝혀낸 자 김태수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강인원 기자 조선일보 이 최초 이 사건을 취재했고 또 현장에도 갔죠. 현장에도 갔고 그 강인원 기자가 나와가지고 대충 그때 이제 현장에 갔던 이야기 그리고 뭐 사진 기자 내가 그 소위 개봉산 이승복 군 그 사건 현장까지 갔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 이어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결국은 이제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가지고 크게 벌어지는데 이제 제일 먼저 제가 몇 가지 먼저 짚어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 어린이의 그 외침이 조선일보가 조작한 소설이자 신화다 하는 주장을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누구죠? 예. 그 이승복 사건이 언론이 만드는 허구다. 그렇죠. 조작이라는 그 주장들이 우리 사회에 나온 것은 1998년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죠. 예, 그 이승복 어린이 사건이 있었던 그때부터 딱 30년 되던 해. 그렇죠. 한 세대가 되던 해에 9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부각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사건이 68년 10월 9일 날 터졌으니까 12월 9일. 12월 9일 날 그러니까 98년도 딱 30주년 되는 해. 근데 이제 그 98년도 최초에 이제 보도가 된 것은 중앙 제 기억에는 6월 25일자. 자, 중앙일보 맞습니다. 뭐 조그만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 98년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좀 우리 사회에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월간 말지 기사에서 그 이승복 사건은 언론이 만드는 허구다라는 큰 기사가 실리고요. 그 기사가 그 기사를 이제 신호탄으로 해서 오보 전시회라는 전시회가 이제 서울과 부산에서 그렇죠. 서울시청 앞 그 지하철 지하철 그 전시실에서 쫙 열렸죠. 시청 그 지하철역에서 열렸는데 한 달 정도 열렸던 것 같고요.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서울도 하고 부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언론 그 오보 전시회 도중에 MBC PD 수첩에서 이제 그 이승복 사건은 언론이 만드는 허구다라는 그 진실을 밝힌다 뭐 이런 취지의 그 프로그램이 이제 나왔죠. 그게 MBC PD 수첩 아닙니까? 예, PD 수첩이죠. 최초에 그러니까 조선일보 이 보도가 장문이고 신하다 하고 주장했던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제가 물었는데 그 이제 이 아까 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이제 그 98년도 그러니까 이승복 사건이 발생한 지 한 세대 된 98년도부터 아주 그 우리 사회에 어떻게 요란하게 어떤 그 이승복 사건 오보론이 퍼졌지만 사실 그 최초로 지적한 기사는 한 6년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 92년도에. 92년도에. 뭐 좀 나이가 들어서 제가 연도나 이렇게 깜빡깜빡하는데 이 92년 그 저널리즘. 그렇죠. 기자협회에서 발간하는 저널리즘 가을호. 개간지였죠. 개간지였던 모양입니다. 가을호라고 되는 거 보니까 그 저널리즘 92년 그 가을호에 뭐 지금도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이긴 합니다만 그 김종배 씨가 당시 김종배 씨가 그 기자협회 소속 기자도 아니고 외부 기고가 내지는 자유 기고가 신분이었죠 그때. 그러니까 92년도면은 뭐 지금 또 25년 전이니까요. 뭐 김종배 씨 이분의 이제 그 나이에 비춰보더라도 그때는 뭐 한참 그렇죠. 팔팔한 20대 그런 기자 시절이었죠. 기자. 근데 이제 당시 그게 기고 형식으로 됐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그 김종배 기자가 그 저널리즘 가로에 그러니까 왜 조선일보의 그 이승복 어린의 외침이 조작 내지는 신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뭐였어요? 뭘 근거로 해가지고 조선일보를 상대로 그렇게 놓은 겁니까? 그 이제 이 뭐
우리 사회 이제 아시는 분이 있을지, 아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승복 기사는 1968년도 그렇죠. 12월 11일자 사건은 9일날 났고 12월 9일날 났습니다만은 보도 시점은 보도는 12월 11일자 11일자 조간 조선일보를 통해서 나온 그 특종 보도입니다. 사이면 특종 기사. 뭐 당시 이렇게 특별히 특종을 뭐 예상하고 한 그런 기사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 언론이 뭐 그 당시에 워낙 그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아닙니까? 전 언론이 취재할 때 아닙니까? 전 언론이 취재할 때부터 이제 각 언론사마다 다 그 특별 취재본부를 구성해서 활발하게 취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이승복 어린이의 그 외침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이렇게 세상에 나온 겁니다. 근데 그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취재원이 이제 이승복 뭐 다들 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승복 그 어린이 일화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일가족이 학살당할 때 유일하게 그 살아난 아이가 이승복의 친형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 학관씨로 알려져 있는데 그 집안이 이렇게 승자돌입니다. 그러니까 승복이 밑에 동생은 승수. 그 이제 위에 학관 씨는 집에서는 승권이라고 불렸던 그 이승복 일가족이 뭐 다 죽어버렸으면 그 무렵에 일가족 그 살해 사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아버지 이석우 씨는 그때 저도 알기로 조금 살아가지고 신고도 했고. 근데 이제 살해 현장에는 있었지만 살해가 이루어질 시간에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전에 탈출했으니까. 그 전에 탈출한 게 아니고 이웃 주민의 이삿짐을 날라주고 날라주고 밤에 왔다가 이미 공비들에 의해서 학살이 종료된 직후에 종료된 직후에 왔기 때문에 원래 생존자가 이제 그 집안의 생존자가 이제 이 두 명이 아버지하고 큰 아들하고 사실 이제 이승복 그 어린이 할머니도 할머니도 이제 계시긴 했는데 어쨌든 할머니하고 아버지는 이웃 그 주민 이삿짐을 날라주려고 집을 비웠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사 개념은 아니고요. 그때 이제 강원도에 소개명령이라는 게 소개령이 내려집니다. 그렇죠. 화전불악 중에서 무장공비가 침투하기 용이한 아주 고산지대나 외딴 집들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으로 대피하라. 그래서 이제 그 소개령이 내려져서 그 소개령에 따라서 승복이 집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는 더 외딴 곳에 있는 어떤 분이 그 이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 이삿짐 도와주러 갔다가 도와주러 하고 이삿짐을 도와주러 그 이승복 할머니하고 아버지가 가셨는데 할머니는 그 집에서 자고요. 아버지는 뭐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왔는데 그때는 아버지가 왔을 때는 학살이 종료된 직후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상황을 유일한 목격자는 이 학관 씨입니다. 이제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승권이고요.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취재원을 학관 씨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표현은 장남 승원군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종배 씨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자 사건은 12월 9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웃 주민 유경상 씨라는 유경상 씨, 그 예비군 파병, 월남전에 파병 갔다가 당시에는 젊은 청년이었죠. 그 예비군 이 부분은 뭐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유경상 씨가 그 산길 뛰어가가지고 뭐 20km를 뛰어갔습니다. 20km니까 좀 50리 정도 되는 거죠. 20km를 가까이 뛰어가서
그것을 신고를 했죠. 신고를 해서 군경이 이제 그날 자정 무렵에 12월 9일 밤 자정 무렵에 출동을 하고 현장을. 그래서 이제 현장 상황에 대한 조사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 그게 이제 이 국군 그러니까 우리 뭐 당시 이제 무슨 사령 그렇죠. 이런 군경 통합으로 군경 통합으로 이제 토벌대죠. 토벌대가 있었을 텐데 그곳에 이제 연락이 가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조선일보 기자는 성복군은 소위 말해서 그 현장에서 공비해서 죽었지만은 그 형이 살아 있어가 그 형 그러니까 성권에 따른 의하면 내가 기사를 쭉 썼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사건이 12월 9일 밤 자정 무렵에 최초로 군경에 의해서 이제 조사가 되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시 이 언론사들의 취재 본부가 있었던 곳이 강릉입니다. 강릉에 각 언론사 기자들이 전부 모여가지고요. 여관 하나를 잡고 그 여관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숙식을 해결하면서 아침 9시쯤에 이제 그 브리핑을 받으러 다니는 게 일이었던 모양입니다. 강인원 기자 설명합시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서 아침 오후. 그 강릉 경찰서에서 매일 그 오전 9시에 브리핑이 있으니까 12월 10일 아침 9시에 간밤에 이승복 어린이 일가의 참살 사건이 있었다라는 이제 브리핑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 브리핑을 듣고 일제히 이제 취재 현장으로 갑니다. 지금은 강릉에서 그 이 사건이 발생한 어디입니까? 노동리 마을까지는 뭐 지금은 뭐 길이 워낙 좋아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뭐 대관령 제가 직접 가보니까 뭐 한 30분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거의 한나절 거리였던 거예요. 대관령을 넘고 또 뭐 비포장 길로 이렇게 그렇죠. 그걸로 가가 어쨌거나 조선일보 기자가 현장 가가 학관식을 만나가 쓴 건데 그걸 김종배는 왜 만날 수가 없었죠. 조선일보 기자 만날 수 없었던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 9일날 칼에 찔리고 나서 예비군들이 이렇게 구출이 돼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거기는 뭐 학관씨도 집에서 있으면서 성복이란 동생하고 이래 다 당했는데 칼에 찔려가 숨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탈출했다. 아니요, 그 동네 주민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탈출을 한 거죠. 그 공비들이 들어왔을 때 이제 공비들이 도망치고 나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순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공비들이 일가족만 있는 곳에 침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공비들과 이제 공비들이 뭐 그 승복인의 집에 찾아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렇죠. 배고파서. 공비들이 이제 그 개방산이라는 게 우리나라 5번째 손안에 드는 높은 산인데 그 개방산 기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경에 의해서 쫓기던 공비들이 배고픔을 덜기 위해서 아주 깊은 산 속에 있는 외딴 집인 이승복 집에 잠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차려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어린 이승복 군 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겠죠. 그러다가 너는 남한이 좋냐 북한이 좋냐 이런 이제 말들도 왔을 거고요. 그러다가 이승복 어린이가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무참한 사례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일단 이제 사례가 발생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말입니다. 이게 상당히 긴 내용이 되다 보니까 저희 거짓과 진실에서 이걸 30분짜리 2번에 걸쳐가지고 방송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변호사님께서 가신 그 현장, 살해 현장, 그리고 군경이 들어가고 주민들 만나고 했던 그리고 법정에서 어떤 공방전, 그것도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이야기 듣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제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